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민주당 등 일여다야 구도가 형성된 우리 지역 정치권,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4.15 총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선거법 개정, 또 제3신당 창당으로 인한 정계 개편 등 총선까지 남은 7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로 현재 많은 부분이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정치권의 이슈를 알아보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추석 이후 전체적인 총선 흐름과 주요 변수들, 또 재량사업비 부활 논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의회 주민참여 예산제 문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농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와 의견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각 당의 총선 준비와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추석 때는 전북 정치권은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각 당이 흩어져서 그런지 단합도 안 되고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조국 장관 같은 중앙 차원의 이슈에 묻혀가지고 전북 정치권은 이슈 선점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있나 싶어요. 추석 이후에 일전장을 내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혹시나 중앙에서 내려와서 몇 개월 간직해서 얼굴을 알리고 난 후에 퇴사한다던가 하는 일들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능력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어려운 전북 정치에 힘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모처럼 다당 체제였잖아요. 야당들도 유능한 후보 영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전북 선거구도 한두 개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치력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자리 싸움의 혈안이 될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 선거에 나왔던 인물들이 재대결하는 양상이라서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전라북도 정당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빨리 정리되고 전라북도 정치권이 다시 좀 단합이 좀 돼서 예산 확보나 탄소 소재법 개정안 통과 같은 전북 현안에 대해서 중앙에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한 각 당 총선 움직임과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 대표님, 추석 명절 같은 날이 돌아오면 이제 정치인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 이런 이야기들도 밥상을 둘러앉아서 정치권, 경제 이야기합니다만, 이번 추석은 도민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국 장관 임명 관련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지역의 이야기가 묻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명절을 보냈습니다만 오래간만에 동생들과 만났는데 짜증날 정도로 조국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국 이야기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과거 같으면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가족의 미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워낙 조국 이슈가 블랙홀로서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추석 전과 이후에 어떤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추석 민심 이후에 여론들이 확연히 좀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는 역시 호남은 굳건하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내용 속에서 연동되어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지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호남 민심, 우리 전라도하고 이제 수도권에도 많은 호남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성공을 지극히 바라고 있고, 예. 그런 가운데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잘 해내기를 바라는 어떤 심정들이 여론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 호남을 제외한 영남 쪽이라든지 충청, 강원 쪽,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쉽게 말하면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40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예. 그만큼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거부감들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론들이 굳어진다면 또다시 우리 호남이 고립되고, 쉽게 말하면 호남이 바라고 있는 어떤 변화와 개혁, 열망들이 자칫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추석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같습니다. 예. 자, 뭐 조국 현상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북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경재 의원님, 네. 앞에서 어느 도민께서 너무 당이 많아서 지금 뭐 각자 도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의 어떤 분열된 전북 정치권의 상태를 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대로 총선이 치러지는 것인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뭐 선거법 개정도 놓여 있습니다만 변수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 추석 민심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은 추석 민심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민주평화당이 전라북도에서는 다수석을 갖고 있다가 분화가 되면서 대한정치연대 지금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정당 활동이 어떻게 될지, 또 인물 영입은 어떻게 될지, 내년 총선 구도가 어떻게 변해갈지, 이런 화두가 아마 지배를 했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석 민심은 거의 뭐 조국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집어삼켜가지고 좀 약화된 듯한 그런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권의 어떤 분화 현상에 대한 기대, 또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예. 지금 한 가지는 전라북도 정치력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데 전라북도 정치가 또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상당히 예. 그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민주당 정권이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이후에 과거에 4년 전에 2명밖에 당선을 못 시켰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랄지 정당 지지율이 지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정당에 비해서.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과연 이 틈바구니 속에서 다른 야당들이 어떻게 각계 약진을 할지 그것 상당히 주시해 볼 만한 대목인데 일단 대한정치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대한정치연대는 11월 이전에 창당을 한다고 그냥 공식 발표한 점이 있지만 지금 창당 작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선 첫째로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인재 영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간판급 총선을 진두지휘할 간판급 인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또 접촉한 당사자들은 또 뭐 고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투명한 안개 속에서 총선 내에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조국 장관 임명이 계속해서 이제 정파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기 대표님, 과연 내년 총선에 이 임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각 당마다 지금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를 또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면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다시 한번 또 묻는 그런 또 인터뷰가 나왔었고 아무래도 이 총선 관련해서 조국 장관 임명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민주당과 다른 당은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원외가 많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데요. 민주당 의원 2명이 있고 또 호남 쪽에도 많은 의원들이 몇 명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내부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으로는 당의 입장, 청와대 입장과 똑같은 어떤 발언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 중에서 그 정치 정파별로 좀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지금 민평당 대표인데 자유한국당은 걔를 달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 여당과 사안별 연대를 해나가면서 가려고 하는 어떤 입장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전국 상인회란 이런 것들을 좀 서민 쪽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재창당 의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예방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어떤 입장 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 정치 세력들은 현재 국면 타개 과정 속에서 민주당하고는 다른 어떤 선명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발을 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정치 세력의 전체적인 입장은 어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정동영 의원과는 또 다른 어떤 색깔로서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 구조는
각각의 자기가 소속한 어떤 입장 그리고 자기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시민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고 실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라도는 굳건하게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부터 호남 지역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어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밀어붙여 한다는 입장들이 강하지만 내년 선거까지 가면 전체적으로 어떤 여론에 있어서 큰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이러한 난제를 남북 평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남북 문제도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의 어떤 문제 속에서 아직도 뭐 요즘 최근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진짜 많은 어떤 민심의 어떤 동요 그리고 흐름의 변화들이 나타나서 현재의 지지도만 가지고 내년도 선거를 예측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 1차적으로는 각각의 후보들이 지역 속에서 기반을 다지면서 뛰었는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압승을 예상하면서도 후보군들을 보면 그 밥의 그나물이 대부분이고 전라북도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중심 주자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의원인 안혜영 의원, 도당위원장하고 이춘석 의원이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전라북도 전체 선거를 리딩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리딩할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들은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무소속이라든지 야당 후보들과의 힘겨운 싸움도 예상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다시 우리 전라북도가 일당의 독점하지 못하고 좀 다당적 구도로 갈 확률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마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 쪽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려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뭐 검찰 수사 어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많이 있을 텐데 일단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반전 카드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뭐 그대로 두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적어도 2-3개월 전까지는 다른 새로운 반전 카드가 나올 것 같고 조국 사태도 이전에 마무리를 아마 지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해야 되지 이 사태가 총선까지 갈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와대 여당이 그렇게 이 사건을 뭐 이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 사건이 또 그렇게까지 길게 장기화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다른 반전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조금 저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면은요. 어제 교육부에서 전북대학교 논문 저자와 관련해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24건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등학생들이 논문 저자로 참여한 게 전북대에서 이미 밝혀졌는데 이전에 전북대 자체 조사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미 두 사람 한 분은 처벌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기득권층 교수나 이렇게 단 1%도 안 되는 기득권층이 입시나 이런 문제에 국민들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인 입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인 어떤 부정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로까지 외화되면서 시위 끝나지는 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북대에서 밝혀진 문제도 이제 그게 이제 곧 수사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수사 과정 속에서 많은 또 교수들이 연관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동료 교수들이 연관성이 나오면 이게 전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했으면 단순히 그 조국 사태의 문제는 조국의 딸과의 그 부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현행 입시제도 속에서 자기 자식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세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앞으로도 저는 상당히 갈 것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주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이 관심을 받는 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우리 그 국회의원들까지도 특히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까지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지만 국민적 눈높이랄지 어떤 정서상 상당히 흡인력이 있는 그런 제안이고 아마 이 문제는 그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 뭐 균형 이런 문제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이 되지 않을까 그건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뭐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총선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우리 지역 안에서 역시 이제 항상 그래 왔듯이 민주당의
후보군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일단은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수홍 전 국회 사무처장도 익산으로 전입 신고를 마쳤고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이제 사퇴하고 있습니다. 총선 열기를 부추기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라는 자리 7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이제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입니다. 아직 뭐 출마 선언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금 뭐 명절 때 이미 행보를 걷고는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사안부터 좀 살펴보면서 출마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택 정무부지사가 2월 15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예. 7개월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지만은 그거는 뭐 불문가지죠. 출마를 겨냥한 예. 사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는 게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자리가 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냐. 또 송하진 지사의 의중이 실린 출마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역 여론이 어떻게 변해갈지 또 이원택 정무부지사가 출마 행보를 보이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어떤 우군적인 그런 여론으로 이끌어갈지 그것이 이제 관심 있는 대목인데 일단 그 이원택 정무부지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김제 부안 지역이냐. 물론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남성으로 올라왔고 김제가 고향이긴 한데 그 배경이 제가 많이 터놓고 말합시다. 올해 연초에 1월달, 예. 2월달 그 즈음에 아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분명히 총선에 나가는 총선용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때는 거기까지는 뭐 전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 결국은 이게 사실이 됐는데 이건 애당초부터 송 지사였던 의중이 실린 정무부지사였고 또 출마 역시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김춘진 전 의원하고 송하진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에서 맞붙었단 말이죠. 도지사 경선 때 워낙 골이 깊어가지고 송하진 지사가 상당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적의 어떤 관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글쎄 그 김춘진 의원이 뭐 때문에 그런 그 적감정을 대립감정을 불러일으켰냐 할 때는 그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그 전부 현안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근데 송 지사의 그 건강 문제를 가지고 14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그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니까 송 지사 귀에 매일매일 그게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감정이 사나워졌고 결국은 정치를 같은 당내에서 할 수 없는 사람 아마 이렇게 피를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원택 정무부지사가 정무부지사로 왔고 청와대 행정관 하다가 정무부지사로 왔고 정무부지사 7개월 만에 출마를 하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건 저는 뭐 당연한 필연 수순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뭐 송 지사의 의중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그 의중을 떠나서 정무부지사라는 자리는 도에서 도민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7개월 전 기자들의 질문에 출마 해설에 대해서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는 노라는 답을 했었고 하지만 이경재 의원님의 예상대로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정무부지사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도민들께 좀 말씀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는 말 그대로 행정 관료들이 못 해내는 일들, 언론 관계라든지 일반 시민 관계,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대국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이현택 이제 전 정무부지사죠. 이미 사퇴를 했으니까 부사는 이미 청와대 행정관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미 정치 길에서는 들어섰다고 그 당시에도 예상을 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보통 행정관은 청와대에서는 말직이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 한마디로 자기 정치적 경력을 쌓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페이퍼 작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현택 그 당시 국장이죠. 대협력국장의 나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청와대를 갈 이유가 없었는데 굳이 청와대 경력을 이렇게 얹은 건 물론 우리 전라북도 현안 사업을 풀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전라북도 현안 사업이 일개 행정관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 청와대 송 지사가 적극적으로
밀어서 청와대 행정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쉽게 시간 문제다. 나오는 건 시간 문제고 정치 출마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무부지사를 또 7개월 맡고 난 뒤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이미 민주당 경선 룰을 보면 7월 말까지 당원 모집을 해왔기 때문에 이현택 정무부지사는 뭐 있었지만 주변의 측근들 그리고 무정영의 전라북도 송화진 캠프의 사람들은 이미 김제 부안에서 쉽게 이현택 정무부지사를 위한 당원 모집에 매진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출마 선언만 실제적으로 9월에 했었지 이미 당원 모집을 정무부지사로 내려온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있었을 때부터 김제 부안을 염두에 둔 어떤 행보들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도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위한 어떤 당원 모집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지역사회에 다 소문이 나 있고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현택 그 전 정무부지사는 전주 시의원을 하다가 선출직으로 뽑혔다가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배웠기 때문에 그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본인은 다시는 이제 영원히 선출직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쉽게 이후 도 쪽으로 오게 되고 이런 정치적 행보를 거두면서 스스로 번복하고 이제 선출직에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송지사의 복심으로써 김춘진 전 의원과 대리전을 어떤 치르는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선거법 개정 그 인구 하한선 상한선 문제로 이제 김제 부안 같은 지역구는 이제 또 변수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정무부지사의 7개월 짧은 시간 이후에 출마 관련해서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현택 전 정무부지사가 아마 연말쯤 해서 그 사퇴를 할 걸로 다들 예측을 해왔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좀 빨리 사퇴를 지금 했단 말이죠. 근데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정치적인 타임도 있긴 하지만 아마 현장에 내려가서 좀 보니까 이건 좀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밖에서 볼 때하고 좀 다르다 해서 아마 일찍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최다 확보를 좀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현택 정무부지사가 비판받는 대목이 시의원 하면서 실장으로 간 전주 시장 때 송화진 지사가 시장 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과거에 또 운동권 또 활동을 많이 해왔고 또 3년 동안이나 뭐 구속된 건 전력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뭐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부여주느냐 자기 어떤 역량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 지역 현실에서 그 또는 중앙정부와 어떤 교감 그런 것들에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그 일부 비판 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같은 총선 체제에 완전히 전환한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요. 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도 김영기 대표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이해찬 대표가 이미 4.15 총선에 대해서는 공천들 이미 일찌감치 밝혔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인재영입위원회하고 총선 기획단을 이제 발족을 시킨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인재 영입의 책임은 이제 본인이 맡겠다고 그랬고요. 또 원혜영 의원을 이제 불출마를 하기로 하고 총선 본부장을 맡기면서 아마 전체적인 그 전국을 컨트롤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맡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벌써 뭐 40명 물갈이 폭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상당히 내적으로는 어느 골방에서는 이런 총선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어떤 그런 안들이 기획되고 진행이 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때 우리 국민적 관심이 뭐냐면은 과연 그 우리 국민 눈높이에 영향이 있는 정치인들 내보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것들은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아마 상당한 어떤 물갈이를 통해서 그런 걸 기획을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항상 뭐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현역 컷오프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정치 신행도 가산점도 있고. 뭐 이해찬 당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현역에 대한 물갈이론들은 항상 내재돼 있다고 본다.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 어떤 불출마를 유도를 했고 그래서 현재를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든지 원혜영 의원은 본인이 선언했죠.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최고 그 중진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우리 지역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종로에서 출마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최고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세균 전 의원은 종로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금 이사를 시켜놓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지도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거고, 또 최근에 보면 유은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김현미 장관들도 내년 총선에 어떤 불출마를 유도해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인재 영입이 지금 각 정당에 있어서는 다 비슷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이 험악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최고의 인재 영입 카드로 1호 영입 카드로 생각했던 김수현 씨가 자기는 대구 경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재 영입 대상 1호가 지금 참 힘 빠지게 돼가지고 좀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 물갈이는 어느 선거 때나 집권당에서 있어 왔는데, 이게 친문 세력을 확장을 위한 물갈이인가, 진짜 좀 하자 있는 현역 의원들을 쉽게 말하면 컷오프 시켜내면서 새로운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재들로 채워나가는가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재 영입의 어떤 성사가 되는데, 현재 정치권의 정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별로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획기적인 인사들이 나온다면 경제계 쪽에서나 좀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제계에서 10인 이상의 좀 IT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인재들이 영입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면으로 올라와 봐야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로 보면 현역 의원이 40명 이상 물갈이 폭이 상당히 좀 넓어진다면, 전라북도는 2명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엄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지난번에 그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호남 전라북도에서 공천받고도 떨어진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냉정한 평가들이 있어서 상당폭의 물갈이를 해야만 내년도 선거가 민주당도 경쟁력 있게 참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지지도보다도 낮은 지역 후보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전라북도의 민주당 후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지금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한 정치 역량이 과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지금 내보낸달지 추천한달지, 또는 인재 영입 위해서 추천해가지고 내보낼 그런 인물들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그런 점에서는 후자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이 좀 크고, 왜냐하면은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역량 있는 인물을 발굴해서 키우는 그런 역할 기능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능을 전혀 해오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나물의 그 밥, 또 과거에 뭐 정치 일선에서 기웃거리던 사람들, 또는 출마해갖고 떨어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단 말이죠. 이런 그런 그 울타리 안에서 과연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물을 어떻게 배태시킬 수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실망이 크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뭔가 좀 역량 있고 과감한 어떤 시도를 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구나, 뭔가 의지를 갖고 새롭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승엽 대표 연결하기 전에요, 제3당 시대 신당 창당 대한정치연대 우리 지역 안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관심도 오고 있는데, 김 대표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대한정치연대가 살아남으려면 현재 정치 구도가 파괴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바른미래당도 파괴되고 이러면서 어떤 새로운 힘으로 모아나가지 못하면 성공은 어렵다. 원래 대통령자에서 총선이라는 양당 구조인데, 그 속에서 새로운 제3의 세력들이 힘을 모으려면 양당과는 다른 어떤 차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지도자급의 어떤 인물들을 영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선급 주자에 준하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각 정당들의 이합 접산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에 있어서 그게 성공해야만 제3의 정치 세력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러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유승엽 대표 연결해야죠.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 민심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탈당한 지 한 달이 됐고 어떻게 좀 민심을 파악하셨습니까? 민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전라북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를 하시고 계시고 또 뭐 외교 안보 문제도 뭔가 이렇게 진척이 잘 되지 않고 또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고 또 북한에서도 뭐 가끔 한 번씩 미사일 이렇게 쏘아 대싹 보다 보니까 좀 걱정도 크신 부분이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뭐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임명 문제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 어리둥절하고 또 힘들어하는 좀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까지 점점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이렇게 엉뚱한 일들로 이렇게 국민들께 또 국정에 대한 걱정을 드리게 돼서 뭐 저도 뭐 여당은 아니고 야당입니다만은 그러나 대단히 참 국민들 뵙기에 좀 주저스럽고 좀 송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미안했었습니다. 예. 자, 3년 6개월 전 국민의당으로 도민들에게 또 많은 지지를 받고 탄생한 국민의당에서 이제 민주평화당으로 여기서 또 제3당을 기획하고 있는 대한정치연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정치연대는 과연 잘 창당을 할 것인가? 또 정체성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그 3년 전에 그 국민의당이라는 제3 세력을 적지 않은 의석으로 38석이라는 그 의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유지하고 지키지 못한 채 어떤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오늘 이런 상황에 오게 된 데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도 보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정쟁만 일삼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또 민심이 넘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또 넘어가게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뭔가 민주당에 실망해서 방황하고 있는, 표류하고 있는 그런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하나 지금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택의 지점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정치연대가 지향하는 노력하는 그런 방향인데 지금 뭐 전국 자체가 뭐 조국 블랙홀에 다 빠져가지고 뭐 참 쉽지 않죠.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때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어떤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래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3신당을 뭐 어렵지만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제3지대라면 어느 영역까지를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판이 이렇게 어지럽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보수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진짜 보수를 해야지. 이 가짜 보수들이 너무 많이 설치고 있어요. 가짜 보수들이.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도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대로 된 진보의 길을 걸으면 좋은데 가짜 진보들이 많습니다. 저는 최순실 딸 정유라 문제가 가짜 보수들이 벌인 농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 조국 그분 또 따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입시 교육과 관련된 문제도 이게 가짜 진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가짜 보수도 아니고 또 가짜 진보도 아닌 저는 뭐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은 보수들 어떻고 뭐 진보면 어떠냐 뭐 큰 차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는. 유 의원님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가짜 보수, 가짜 진보를 이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되는 다음 총선이라든가 그래서 통해서. 조국 장관 면담 자리에서도 그 사퇴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셨고요. 조국 장관 문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만은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는 법 아니겠어요?
이미 흠집이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녀의 뭐 교육 입시 문제 둘러싼 거라든지 또 오촌 조카와 사모펀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의혹으로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의혹만 가지고도 충분히 도덕성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모두 속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판정을 하고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에 조국 장관께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예. 그나마 진보 세력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패널로 김영기 대표와 이경재 논설위원 나오 계시는데 이경재 의원님 먼저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그 대한정치연대를 만들고 탈당을 하면서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고 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깜짝 놀랄만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접근 가능한 그런 좀 유력 인사 그런 어떤 분이 있는지 또 하나는 또 다른 정당과 어떤 합류랄지 연대 예컨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인사들과 어떤 진척 정도는 어느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걸 좀 윤곽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또 그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존중받고 또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지금 염두에 두고 또 만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를 아직 뭐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뭐 다른 정당들에서 움직이는 분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그분들 스스로가 가닥이 잡고 그분들이 뭔가 결정돼야 할 일이지 우리가 뭐 그분들 자꾸 뭐라고 이렇게 부추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뭐 쭉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또 교감도 하고 또 어떤 공유된 그런 생각을 정리해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인사들과의 접촉, 연대 이런 거는 아직 성과가 없이 그냥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성과가 있다 없다보다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분들과 또 우리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동의도 하는데 그 개인이 움직이는 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소속된 그 정치 세력 또 당이라면 당 여기에 뭔 변화가 또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공유하는 생각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금년간 오리라고 저는 내다보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가 아직 와 닿지 않는 상태고 위기감이 절박감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뭐 그런 절박감이 없다라기보다도 거기도 뭐 당이 변화하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많이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도 많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금년간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조국 장관한테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만 또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 문제는 너무 명백해서 너무 명백해서 하지만은 이 어떤 영입이라든지 정치적인 변화 이것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 지표를 보면 뭐 통계를 냈다 하면은 16등 아니면 꼴등이거든요. 거의 모든 집회가 지금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 다 물러날 것 같은데 뭐 현실 정치는 또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갈 거가 그렇다 보면 우리 낙후 전북이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내년도 현안 사업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어쨌든 간에 이 와중에서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해도 거의 꼴등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현재보다는 좀 나은 모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의원들 간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건 뭐 사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자주 만나서 대화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어떻든 이제 도가 주관을 하든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 중앙에서 각 당들 중에 하나가 주관을 하든 해서 도지사와 함께 좀 모여서 이제 정기국회 대책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뭐 좀 대화 또 가졌지만 아직 그 후로는 못 가졌고,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김현숙 새만금청장이 제 방에 오셨걸래 그 새만금 신항 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도 해봤고, 예. 그랬더니 마침 5만석 규모로 5만 톤 규모로 2선석 정도를 이렇게 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만금청에서도 좀 챙겨보고 또 우리한테도 수시로 좀 알려주어서 국회에서도 챙겨나가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는 또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현수 새만금청장에게 지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해서 뭐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산업을 정부에서 육성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발표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됐다. 이 새만금 지역을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사무의 새만금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땅값, 세금, 규제 뭐 이런 것 등이 없는 새만금으로 특별행정구역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그런 부품산업단지, 부품산업 중소기업들을 한 1000개쯤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보면은 국가적인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기도 하고, 일본에 대응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16등, 17등이라고 하듯이 굉장히 지금 전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새만금에다가 그런 좀 부품산업단지 대대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네, 이경재 의원님 한 가지만 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한정치연대를 표방하고 탈당을 하고 나왔으면은 적어도 어떤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개혁적인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과제들을 추천해 가지고 추동을 시키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가 돼야 뭔가 좀 다른 거구나. 예컨대 대한정치연대가 늘 강조하는 게 뭐 넓고 부패한 기득권, 뭐 보수, 또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 이 양 극단을 우리는 뛰어넘겠다.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겠다. 그런 것을 가치를 이제 표방을 해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출연 때도 그때 38석을 몰아줬단 말이죠. 상당히 국민적 호감을 얻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대한정치연대를 표방하면서 제3지대를 구축하겠다 그랬으면은 적어도 양 진영 논리, 진영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걸 벗어나서 국민 눈높이의 개혁 과제들을 들춰내고 적어도 뭐 10대 과제랄지 20대 과제 해가지고 예컨대 무노동 무임금 우리 국회의원들 다 실천하자랄지 예컨대 그런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의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춰내고 추동시키는 그런 걸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박수받고 총선 때도 흡인력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추동 작업을 등한시하고 뭐 정강 정책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때고 국민 여론을 몰아갈 때인데. 정확한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여러 정책을 뭐 들고 나가야 국민들께서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거나 기억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7대 정책 내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10대 정책을 잘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방만 나태의 상징인 공공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 개혁을 하자. 또 거기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재원을 만들 생각이 아니라 방만 나태한 공공 부분을 축소 개혁하고 거기에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을 하자. 그건 뭐냐면은 어떻든 실업 수당의 규모라든지 지급 기간이라든지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좀 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재원으로 그런 사회 안전망 재원을 활용을 하자 이거고, 그렇게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는 노동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뭐 한번 언급을 하더라고요. 대표연설에서. 예. 그러나 이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당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개혁하지 않고는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나갈 수 없다.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그걸 높이지 못하면은 결국은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경기 부진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완성이 되고 만들어지면은 어느 당도 주장하지 않는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 개혁을 많은 리스크를 안고라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집단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공부문입니다. 모든 걸 다 틀어주고 있고 가는데 좀 뭐 겁내지 않고 과감하고 좀 용기 있게 예. 공공부문 축소개혁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또 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예, 김영기 대표. 그 답변 이하안으로만 해도 시간이 없어서요. 그 예. 국회의원들 자녀 전체 다 전수조 입학 관련 교육 관련 예. 전수도 하고 대학 교수 구체성 국립대라도 전체 전수사 이런 내용들을 좀 대한정치연대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국회하고 전체를 해야 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전북 때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발견됐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예. 그 총선에 입후보 오는 사람들 뭐 현역 의원도 입후보 올 거고 또 밖에서 기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총선 과정에서 한번 검증을 다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실정법에 유배가 돼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면은 못 나오는 것이고 또 실정법에 유배가 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출마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고 이렇게 가야 이 근데 국회의원들의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자기들 예. 스스로 다 자녀들을 한다고 하면서 교육부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서 현직 대학 교수들의 사회 지도층 자녀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반된 어떤 민심을 되돌리기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그 따님 문제도 뭐냐면은 원래 다 전수조사 한번 했었어요. 이전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진신고니까 가짜로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고등학생으로 안 오고 그때가 뭐 박사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국대학교.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저는 그것을 내년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툰 방법을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뭐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네, 하나 그걸 좀 우리 KBS에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좀 환기를 해서 내년 총선에서 뭐 사회단체가 하든 어디 시민단체가 하든 해가지고라도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최근에 그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에 덧붙여서요. 예. 특히 그 고비용 저효율 또 국민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 그런 개혁 과제들을 좀 몇 가지 더 추천해가지고 국민한테 제시하는 그런 걸 저는 좀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지는데 사실은 이제 국회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농땡이 치지 않고 그다음에 문호동 문호동 국회 열지도 않고 파행 공전하면서도 많은 세비 받아가니까 이제 이런 질타가 나오는 건데 물론 그 문제도 해 나가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좀 파행하거나 공전하지 않고 좀 생산적인 정치가 가능하도록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국회 전체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나라 전체가 해서 정치의 기본 틀을 좀 근본적으로 좀 바꿔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였습니다. 좀 대한정치에 걸맞는 어떤 지향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김은기 대표와 이경재 의원께서 현실적인 바람을 좀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3, 4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패스트트랙안이 의결돼서 이제 법사위와 또 본회의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그 미리 한번 더
이경규 의원님 한번 더 예상해 보시죠. 그런데 일단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통과된 안이 예. 그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300석을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려가지고 75석으로 지금 하면서 그렇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금 가미한 안이란 말이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개혁 특위에서 마련한 안인데 지금 전국이 저렇게 뭐 급냉해가지고 뭐 이걸 테이블에 올려놓을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전망은 자체가 지금 무망이라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는 그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여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변수들이 많아서 시기상조라고 일단 보여져요. 예. 네,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건 그냥 전시용일 뿐이고 결국은 각 당의 이해관계 그리고 저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하면 지역구가 축소되는데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그게 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건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100%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쉽게 통과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 양당이 자기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도 또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슬그머니 국민 여론 눈치 보면 슬그머니 한 10석에서 20석 국회 의석을 늘려가지고 좀 이렇게 더 배분하는 형태로 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한국 역사상 수도권이 지역 인구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선거법이 개정될수록 수도권의 의원 수가 더 많아져 가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걸 보면서 어떤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상을 통해서 새롭게 선거법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 시간이 늘어지면서 현역들한테만 유리한 어떤 정치 구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12월 17일이면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유권자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될 대목, 우리가 보통 이제 당만 보거나 뭐 어떤 알려진 인지도 이런 것들로만 지금 봐왔던 구도에서 유권자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그 선거는 바로 검증이고 평가란 말이죠. 현역 의원에 대한 철저한 평가 검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 잘 들여다보고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는 또는 그 과거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일치시켜가면서 국정, 의정 활동을 했는지 이걸 살펴야 되고요. 또 출마 후보군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도덕성이랄지 역량이랄지 또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면밀히 살펴봐야 나중에 선거가 끝난 뒤에 계속 의르신세로 면치 않고 가부행세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들러리서는 것이 바로 이 6번자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간 정치 토크는 다음 주 또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